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데 가해자는 아직 사과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과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동영 전 의원의 국민모임, 정의당, 옛통합진보당까지 연대하는 모양새인데요. 호남 여당인 새정치연합이 포위돼 있는 형국입니다. 선거 이후 정치 구도, 특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황태순 평론가, 민영삼 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메르켈 총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르켈 총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도자인데 정말 일본의 한복판에 가서 따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연 메르켈의 조언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나라 속담 썼죠? 네. 저도 하나 속담 쓸게요. 아베 총리는 아마 마이 동풍일 겁니다. 예. 우이 독경일 겁니다. 그런 것 아마 같습니다. 뭐 귓전으로 듣고 네. 당장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요미우리나 뭐 산케이 같이 좀 우파 쪽 예. 다루고 그런 내용 자체를 다루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아사히나 또 보면 이쪽 마이니치는 좀 다루고 있고 그런데 마지막 왜 1954년 동갑내기인 메르켈과 아베가 저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앞서 우리 앵커께서는 메르켈이 독일의 지도자, 유럽의 지도자라고 그러셨는데 이와 같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 특히 이제 과거사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따끔하게 지적하는, 심지어는 오바마도 못했던 일을 갖다가 메르켈은 하고 있어요. 이미 독일 메르켈 총리 또 독일 정부는 이제는 유럽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 리딩 컨트리로서 커간다는 것, 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역시 옹졸하고 옹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참 자신들의 국력과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먼저 화해와 사과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우선 일본 언론의 반응을 보면 방금 전에 황태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와 진보 언론이 아주 다릅니다. 아예 보수 언론은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일본 언론의 태도를 봐야 합니까? 일본 언론이 이제 국익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도 성향 이 부분에서도 확실히 서로 성향이 다른 언론사끼리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메르켈 총리가 아사히 신문사를 연설 장소로 택한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나 이런 신문들 짐짓 앵커께서 지적하시는데 모른 척하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보수 성향의 그 정부 아베 정권을 결국에 지지해주고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메르켈 총리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학계에서 나오죠. 예, 미국 학계에서 이거 역사 수정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도조 히데키가 아니라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한 트루먼 전 대통령이 전범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8월 15일 우리는 보면은 당연히 우리 전승, 유엔 입장에서는 전승일이고 미국 입장에서 전승일이고 연합권 입장에서 전승일이면 사실은 일본은 패전일이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전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이 끝난 날. 전쟁이 끝난 날이고, 그것은 일왕이 당시 이제 군에다가 명령을 해서 작전을 중지하라라고 명령했다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수정주의, 그런 바탕후에서 좀 수정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은 그러잖아. 늘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자폭탄 맞은 유일한 나라다. 왜 그것만 얘기하죠? 앞에 얘기는 왜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일각에서 이제 정치학계라든지 역사학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 아베 내각의 이와 같은 그런 역사 수정주의적 그런 드라이브를 그냥 방치했을 경우는 심지어는 트루만, 또 심지어는 진주만 공격을 당하고 선전포고한 루즈벨트 다 보면 이제 전범이 되는 거고, 오히려 보면은 37년에 중국을 침략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을 진주만 공격했던 도조 히데키, 또 사실은 보면 그 당시에 일왕이죠. 히로히도 일왕이 사실은 그걸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치 희생양이고, 이제 보면 자칫하면 미국이 전범이 되게 생겼다, 이런 우려가 사실은 그냥 우려가 아니에요.
일본이 보면 좀 자기 덩치가 커지고 좀 네. 국력이 세지니까 지난 역사 뻔히 다 증인들이 있고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우기잖아요. 난징 대학살도 근데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좀 30만 명을 갖다 네. 한 보름 만에 참살한 네. 난징 대학살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해 가서 난징 네. 거기 가서 그럼 몇 초에 하나씩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난징 그 대학살 기념관 가면은 네. 그건 30만이 그렇게 죽은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조차도 일본보다 질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본은 무엇을 믿고 있는 탓인지 여전히 진정한 역사를 외면하고 반성을 외면하고 네. 심지어는 좀 머지않아서 이제 트루만을 갖다가 전범 만들 생각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사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사과만 하면 받아줄 자세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걸 인정하지 않은 일본 보수층들의 심리가 뭔지, 노림수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계속 이제 이 길로 가자는 거겠죠. 그리고 독일에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보수층들은 네. 아직도 극소수긴 하지만 독일에도 나치를 추억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 극단적인 보수 성향들이 군국주의를 부활하고 이런 세력들이 훨씬 더 그 독일보다 훨씬 더 많고 아베가 바로 그 보수 성향의 그 지지층들을 갖다 배경으로 지금 저렇게 국제사회하고 어긋나는 예. 길로 가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JP도 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왜 아베가 저런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차라리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그렇게 저번 빈소 정국에서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정말 그 JP 말대로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리고 일본 보수층 심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실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오히려 일본 이런 그 아베 총리나 보수층들이 미국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결국에 예. G2에서 경쟁 체제에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예. 미일 동맹 강화를 필수적인 상황으로 가면서 자꾸 그저께도 서면 샤먼 차관인가요? 네. 그 엉뚱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 역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한중일의 역사를 갖다가 미일 동맹 강화에 그걸로 상당히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하는 미국의 입장을 일본 아베 총리하고 보수층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예.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일본이 활용한다. 그런 식의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활용하고 있죠. 예, 됩니다. 지금 보면 중국이 이제 커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1도련선, 2도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중국에. 근데 예. 60년 동안 태평양이 우리 앞마당인 줄 알았더니 중국이 슬슬 치고 올라오거든요. 경제력도 이제는 거의 보면 상당 부분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G2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3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커오니까 중국을 막는, 중국의 진출을 막는 교두보로서 일본을 활용하는 거죠. 미국의 이익은 대서양의 이익은 영국을 통해서 지키고 태평양의 이익은 일본을 통해서 지킵니다. 앞서 우리 민 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용적 접근 방식인데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일본이 우리 지금 현재 국익을 지켜서 이게 중요한데 왜 보면 대한민국이 골치 아프게 말이지 옛날 과거서 가고 콩이야 파티야 이런 얘기하느냐가 뭐 지난 건 지난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미국이 왜 과거 서독 현재의 독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할까요? 그건 돈의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월스트리트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유대인 자금이 장악하고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독도 사실은 물론 뭐 히틀러 시대에 대해서 부끄럽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서독 네. 현재 통일 독일까지 무엇보다 그걸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독일을 갖다 과거 서독을 압박했고 통일 독일을 압박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일 입장에서는 매년 한 번씩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은 미국 월스트리트 네. 자금이 이른바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이라든가 대한민국 또 실제 소련, 몽골, 7.13 부대 그래서 기억나세요? 마루타. 네. 수많은 사람이 생체 실험에 희생양이 되었고 만약에 미국이 그런 입장 반에 반만 당했어도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남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당장의 이익이 뭐죠? 중국의 진출을 갖다 막는 교두보, 이른바 앞에 선봉대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만을 조금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웬디 셔만의 어떻게 보면 사람 확 부활을 갖다가 오장육부를 뒤집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를 갖다 전략을 펴며 있어서도 미국하고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되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중국과 공통의 피해를 당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뭐랄까 구분을 해서 이
군사적 문제는 군사적 문제로 가되 과거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네. 중국과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하는 그러나 궤를 너무 같이 하다 보면 또 중국의 또 동북공정 이게 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와 같이 3원 3차 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네. 하는 부분들이 늘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보조하고 있는 국가안보실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앙겔라 메르켈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반성 기대할 게 없다는 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보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천정배 전 법무장관 세판 짜야 된다면서 호남 불가론 깨겠다 이렇게 탈당을 하고 나섰는데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파괴력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예, 그래서 정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천정배 장관이 무소속으로 광주에서 당선되고 성남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관악만 지키게 될 경우에 네. 문재인 이 대표 체제 자체가 흔들리면서 결국에 야권의 재편,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의 어떤 현실화가 네. 그 분당 현실화 바퀴가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갈 수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천정배의 그 탈당 무소속 광주 서울의 출마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특히 재밌는 게 정동영 전 의원이 주장했던 지금 주도하고 있는 국민 모임 국민 모임이죠. 후보 내겠다고 했는데 천정배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하니까 후보를 안 내겠다고 그래요. 지금 안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접었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새정치연합을 가운데 두고 나머지 당이 다 포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아까 광주 서울 문제를 말씀하셨고 광주 또 관악 성남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른데 광주 같은 경우 광주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죠. 광주의 민심이 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를 짐작하게 돼요. 그 당시 보면은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굉장히 무리하게 네. 윤장현 현 시장을 후보로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얼마나 반발이 컸어요. 그러나 결국 보면은 윤장현 시장을 택합니다. 전 그래서 앞서 경제 보면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달 예. 좀 넘은 문재인 호가 어떤 첫 번째 시련에 봉착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그야말로 지금 광주 사람들이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예. 얼마나 딱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 4월 29일에 재보선 결과 흔들어서 지금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흔들어서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광주는 굉장히 전략적인 현명한 선택을 할 겁니다. 광주 민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흔들어서 문재인 체제를 흔들어서 별 지금 실익이 당장 없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4월 29일에 흔들어서는 별 실익이 없을 것이다. 예. 조금 더 두고 볼 것이다. 민영삼 원장님 어떠십니까? 저는 동의하십니까?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정이 그렇게 좀 다르게 볼 상황이라는 예. 것이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하죠. 광주 민심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의 그 새정치연합을 친노 민주당으로 생각하는 광주 민심이 있다. 호남 민심이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어떤 길을 모색하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천정배 장관을 당선시킬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얻는 게 뭡니까? 광주 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천정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고 그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예. 너무 친노 민주당으로 가는 거에서 과거 DJ 민주당으로 다시 찾아서 네. 그 대권 전략의 총선 대선 전략을 다시 전략적으로 다시 짜자. 그러기에는 문재인 말고도 그냥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과연 이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는가라는 네. 회의적인 생각에서 오히려 박원순, 안철수, 반기문 이런 다른 대안들을 찾는 그런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네. 천정배 그 무소속을 당선시켜 줌으로써. 그런데 이제 천정배 전 장관도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 10여 년 전에 호남 정치 이런 부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출마 선언해서 호남 정치, 호남 얘기를 한 50번 정도 했다고 하던가요? 40번 했다고 예, 그러죠. 예, 예. 2002년입니다만 2002년 그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이 새천년민주당이군요.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저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그때 노무현 전 후보를 갖다 따라다닌 현역 의원은 딱 한 명 있었어요. 예. 그게 천정배 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니까 그때 천정배 의원이 정무특보가 됐어요.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 그러면서 쥐락펴락 진짜 어마어마한
파워맨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작하자마자 그때 새천년민주당이죠. 이른바 DJ계를 같은 경우에서 얼마나 구박을 했습니까? 그 구박의 구체적 표현이 뭐냐니까 호남정당 지역정당으로 가는 건 안 된다고 그야말로 꾸짖었습니다. 당을. 그러면서 실제 보면 노무현 신실제로 떠오른 노무현 대통령과 그 신흐름에 재빨리 편승했죠. 그래서 그때 보면 굉장히 각광받고 결국은 2005년에 법무부 장관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 호남정당 안 된다, 지역정당 안 된다, 전국정당 되어야 된다. 그야말로 노무현 당시 그쪽 친노 쪽에서 얘기를 하다 대변하면서 아니야 분당하면 안 돼 하고 발목을 잡고 있던 그 구민주당 동교동계를 갖다가 꾸짖었던 천정배 의원이라면은 전 의원이라면 이번에 나오면서 40번을 갖다가 호남정당이 얘기할 그런 거라면 그 전에 먼저 사과를 해야죠. 제가 그리고 실제 보면 저분이 목포에서 난 천재라고는 합니다만은 광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광주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습니까? 광주의 이번 주로 안산에서 4선 의원했어요. 그 광주의 이익을 위해서 호남을 이익을 위해서 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광주의 민주주의 심장인 광주에 내려가서 호남 정신을 얘기하려면 12년 전에 호남 정신을 짓밟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해야 될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굉장한 파워맨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호남 정치, 지역 정치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대북 송금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서 대화를 나눈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면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천정배 전 장관이 해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그런 그 해명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당사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괜찮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정치인으로서는. 근데 이제 저는 저도 당사자라니까요. 당시에 천정배 의원이 그래서 결국에 새천년 민주당을 지역주의로 몰아붙이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17대 때 안산 단원갑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천정배 의원이 출마하고 그다음에 새천년 민주당을 남아서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17대 때.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때 일이고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과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해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국면에서 천정배 의원이 탈당한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보다도 더 선행돼야 될 평가가 문재인 대표 저는 지도력이라고 보면 정치력이라고. 무조건 그래서 어저께서는 박지원 의원도 이제 애둘러서 얘기했고 안철수 김한길 대표도 얘기했지만 전략공천을 무조건 배제하고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간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치판에서는 정말 그 좋은 결과를 내고 전국 주도권을 계속 이렇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교육감과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전략 배치를 하는 그런 점을 카드를 좀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사실 독대하는 과정에서 안 하니까 천정배 의원이 강주 출마를 이제 그렇게 고집해서 탈당까지 오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저 속내에는 제가 생각한 데는 관악을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태호 현 위원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략공천 카드를 안 쓰는 거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 오히려 정말 정치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정태호 핵심 참모를 설득을 해서 1년이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관악을 그 정태호 위원장한테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의 앞날을 생각해 천정배 탈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번 전략공천을 좀 양보해달라는 이런 그 설득의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중재하고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18대에서 전주 덕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좀 체면을 구기는 고향으로의 유턴이었는데 거기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지만 그 이후에 보궐선거였죠. 정동영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 입성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천정배 전 장관은 이번에 당선이 되면 다를까요? 가정하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큰 파괴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그럴까요? 아니 정동영 그때나 지금은 좀 민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 그렇지 않죠. 그 지금 보면 호남 민심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 말씀하시는데 지금 카드만 잘 선택하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정치학계에서 보통 보수 세력이 두 번 집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년입니다. 10년 주기설이죠. 10년 주기설. 10년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일죠. 실제로 보면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 10년 동안 이른바 진보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2007년에 이명박을 택한 거 아닙니까? 이명박 후보를. 이제는 이명박, 박근혜 한 10년 하면서 아이고 뭐 유능하다더니 별로 해놓은 것도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2017년 대선은 절호의 기회예요. 분열만 하지 않고 카드만 잘 선택하면은 웬만하면 지금 현재 차기 대권주자들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상당히 이쪽이 야권 전체적으로 야권 포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좋은 기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큰 진짜 보면 천정배 의원은 아주 요만한 한의사 개인이고 전 의원은 나머지는 어쨌든 지금 비록 친노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본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합쳐진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서 득볼 게 뭐 있냐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가정하여 천정배 후보가 국회의원 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를 깰 만한 힘도 없을 뿐더러 또 보면은 앞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무소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신 일 없거든요. 하실 수가 없어요. 원래 국회 시스템이라는 그게 무소속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결국 정동영 전 의원도 결국은 무소속에서 당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당에서 일단 문을 좀 열어주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렇고 당장 또 내년에 불과 한 1년 2개월 후면 4.11 총선입니다. 20대.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지금 뭔가 안에서 굉장히 이른바 안에서 우글우글 끓기는 끓겠지만 이것이 폭발한다든가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좀 더 봐야 되고 지금 천정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광주의 선택은 천정배 후보를 갖다가 선뜻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혹시 광주의 민심, 호남의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지도부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천정배 카드를 이용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지원 후보가 사실은 당심에서는 이겼어요. 0.4%를. 국민 여론조사 15%만 졌죠. 근데 그 박지원 후보가 실질적으로 이긴 그 당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권리당원의 당심이고 호남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는 대북 송금 특검과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사람들이 나를 좋아서 찍었나요? 이해창 후보 찍어서 싫었지 않은 그 호남에 대한 그 불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호남 민심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세력에 대한 호남의 어떤 그 감정을 호남 민심은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당심으로 나타났고 이번 그 혼내주기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 깊은 불신을 갖다가 내서 표출하기 위해서 의외로 무소속인 천정배를 당선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그 서운함, 불신의 표출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DJ 민주당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야권 재편 세력의 신호탄으로 한번 천정배를 또 선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제가 민영삼 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2.18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호남 쪽에 있는 지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2.18 전당대회에 대해서 총평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보선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근데 우리 맹 부장이 만난 지인이 정치권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냥 평범한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보면은 선생님이죠. 근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다 해먹어라. 지금 보면 일단 문재인 대표가 제가 오늘 갑자기 보니 문재인 대표 대변인이 됐습니다. 근데 변호인이 됐는데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 된 다음에 사무총장이라든가 김경엽 사무수석 부총장 빼놓고는 이른바 탕평 인사한다고 애썼어요. 실제 역대 어느 대표가 그랬습니까? 역대 어느 대표가 자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갖다가 수석 부총장, 사무총장은 양승조, 그다음에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유은혜, 그야말로 고루고루 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어떤 보면 당이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만 뭔가 좀 그래도 외연을 넓히고자 애쓰고 있다면은 지금 한 달이 채 안 돼 갖고 2달 만에 좋습니다. 2.8 전당대회 이후 4월 29일 날 제가 그랬죠. 계속 밉다고 아무리 미워도 흔한 얘기 옛날에 뭐 밉다고 초가상관 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깨서 대안으로 좋아. 문재인 대표를 깬다 칩시다. 광주에서 문재인이 이제 선택 안 받았어요. 좋아요. 그건 천정배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우선 각자 그래요. 너희끼리 잘 살지 못하고 각자 헤어졌을 때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박원순 시장은 현역 시장인데 그러면 당시 시장 그만두고 와서 당 끌어? 안 되죠. 예.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어서 지금 그야말로 지금 몸을 추스르고 있는 저 안철수 의원한테 아 당신이 와서 다시 한번 불쏘시개 해. 아니면 저 강진에서 지금 예. 9개월째 지금 은둔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 전 대표 나오시오. 불쏘시 마지막 불쏘시개 역할 한번 하시오. 예.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파멸입니다. 그건 야권 분열이고 그거 제일 야권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다 빤한 건데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 28 전당대 그날의 어떤 감성적인 느낌과 예. 4.19 재보선을 앞두고 판을 보는 광주 민심은 다를 수밖에 없다. 뭐 제가 물론 광주하고 광주 태어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나름대로 한 20여 년, 한 25년 가까이 지켜봐왔던 네. 보면 호남 민심 가장 또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은 광주 민심의 흐름일 것이다. 예. 짐작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국정 운영의 동력입니다. 야당 대표의 지지율, 특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근데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문재인 대표가 좀 힘이 빠진 게 아닌가? 이를테면 전당대회 효과, 컨벤션 효과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상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컨벤션 효과를 쭉 누리다가 문재인 대표가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사건이요 정동영 의원의 노인 폄하 발언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충청 총리론도 같이 있죠. 충청 총리론, 호남 총리론. 호남 총리론에서 충청 죄송합니다. 민심을 호남 총리론. 멀리하게 된 그 예. 발언 쭉 오래 갑니다. 그게 이제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나서 다시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지도력과 정치력을 판단하는데 네. 다시 이제 반영되니까 그렇게 이제 막 아주 막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지만은 더 이상의 아주 그 상승은 상당히 힘든 네. 그런 그 국면에 처한 게 지금 문재인 대표의 행복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조금 첨언하자면 아까 이제 보면 컨벤션 이펙트가 끝난 그 무렵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그것도 어수선했던 인사를 예. 마무리하고 거기에 보면 리포트 효과, 즉 네. 보수의 결집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네네. 어차피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쪽이 뜨면 이쪽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네. 보수는 결집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네.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좀 일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4.19 재보선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예. 아까 뭐 민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추락할 것이고 네. 만약 거기서 뭐 3전 3승을 한다던가 하면은 다시 거기서 차고 네. 그 바닥을 딛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가겠죠. 그렇겠군요. 자, 여기서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를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대신에 그 예산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에 연간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상급식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남도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 행보입니까? 대권 행보죠. 대권 행보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 중앙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상 증세 없는 복지, 맡은 증세와 복지와 관련돼서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홍준표 지사가 지방의 경상남도에 있지만은 네.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서 예. 개인적인 어떤 대권 행보로서의 그런 걸 평가를 놔두고라도 정말 경남도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으로서 의미 있는 네. 복지정책에 대한 행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 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도교육청에 교육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상급식을 앞으로 하는 부분은 이 도교육청 예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예. 저는 그 지원한 부분을 끊어서 이걸 갖다가 서민 자제들의 교육적으로 예산을 돌린 겁니다. 예산 운영을 네. 그 본인의 그 주장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상급식을 중단했다기보다는 예.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하자. 네. 무상 포퓰리즘에 저는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소신 있는 어떤 그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예. 이런 거죠. 보면 지금 뭐 경남에 한 28만 명이 대상이라는 거네 학생들이. 28만 명 중에서 뭐 거기 28만 명 중에는 물론 이건희 회장의 손자는 없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은 못해도 아주 수천억 대 재산 갑부의 손자도 공짜 밥을 먹어요. 무상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생각은 아니다. 28만 중에서 어려운 사람 6만에서 한 7만 명 정도는 네. 기존의 무상급식 그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초등학생은 4만 원, 예.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은 6만 원씩 밥값 내고 먹어라. 예. 그리고 그 남는 예산, 그 예산을 갖다 앞서
그 어려운 서민 자제들에게 연간 50만 원씩 이른바 지원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가 홍준표 지사가요. 네. 홍준표 지사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옛날 저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거기서 한바라고 그러죠. 한바. 네네. 한바에서 그거 하다가 그 돈 못 갚아서 저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래 피눈물 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최소한 용기를 잃지 않게끔 그걸 갖다 지원해 주는 거. 똑같은 돈이에요. 근데 네. 그걸 왜 보면 이건희 손자한테 공짜 밥을 먹이는 게 옳다고 주장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홍준표 지사는 가치의 문제, 네. 무상급식의 가치의 문제를 정확히 들고 나와서 지금 당장은 보면 본인도 얘기했대요. 박근혜 정부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네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길게 봐서는 네. 대선 행보까지도 겸하는 양수겸장의 수를 던지고 있는데 보수층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저런 부분을 굉장히 용기 있다고 또 작년에 그 진주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그 폐쇄한 것도 그렇고 명분 있는 일을 갖다 용기 있게 눈치 보지 않고 수건 돌리지 않고 폭탄 돌리지 않고 해치우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층에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이번 승부수가 통하게 되면 우리는 헌정사 상점으로 빨간 속옷을 입은 대선 후보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순 평론가, 민영삼 원장과 얘기 나눠봐요. 예.